여러분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2021년 2월 10일 외할머니가 빌라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해 구미경찰서에 신고를 하며 세상에 알려진 놀라웠던 사건. 그 내용은 매우 끔찍하고 매우 미스터리했습니다. 1심 유죄, 2심 유죄.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의 2심의 내용들을 전부 뒤집고 무죄 추정으로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2일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석 씨에게 아이를 바꿔치기에 했다라는 약취죄는 무죄, 아이의 시신을 옮기려고 했다라는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오늘 그녀는 석방됐습니다. 석방 절차를 마치고 검정색 패딩과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나왔던 석씨,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 그냥 절에 가서 기도나 하고 싶다. 100일 기도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교도소 안에서 내 딸과 비슷한 아이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 정리되는 대로 딸을 보러 갈 것이다. 자신은 끝까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실도 아이를 낳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였죠. 그리고 오늘 무죄 선고가 난 뒤에 석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들과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매우 많았다.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아이를 바꿔치기에 따른 장소와 시간 등을 보면 도저히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과학적 증거 방법인 DNA 검사도 100% 신뢰할 수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도 남겼습니다. 정말 DNA 검사가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니, 오류의 가능성이 이 사건에 과연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무죄 판결을 내리며 또 한 가지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망한 아이는 그럼 재판부가 볼 때 누구의 아이인가요? 만약 DNA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DNA가 맞다면 이 아이는 석 씨의 아이입니다. 그럼 석 씨의 딸인 김 씨가 낳은 그 아이는 분명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김원 사건 파일, 구미 3세 여 바꿔치기 사건 최종 판결, 무죄에 대한 의문편입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기억에서 조금 지워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표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냥 내용만 들으면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발견 순서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당시 3세였던 콩 모양이 이미 사망해 있는 것을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바로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죠. 48세 성모 씨가 발견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성모 씨의 딸 김모 씨는 아이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집에 내버려 둔 채 아예 이사까지 가버렸고 전기도 끊긴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아이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발견된 상황이었죠. 당시 최초 보도로는 굉장히 나쁜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시키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계속 그냥 삶을 꾸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2월 19일 김 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하게 되죠. 그렇게 2021년 2월 10일 석 씨의 남편, 사망한 아이에겐 외할아버지였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집이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김 씨랑 연락이 안 된다. 집을 좀 비워줘야 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방문했다가 약 6개월 정도 방치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계보입니다.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2021년 3월 10일 무언가 이상한 상황이 포착이 됩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사망한 아이의 엄마는 분명 김 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DNA와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완전 다른 제3자면 다른 아이를 갖고 와서 키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보여주는 대목은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부 일치. 엄마인 김 씨와 형제자매 관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즉 사망한 아이의 진짜 엄마가 할머니였던 석 씨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 사실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여러 번 다시 한번 검사를 했죠.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석 씨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석 씨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딸인 김 씨한테 그냥 네가 키워라 라고 얘기해서 있었던 일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별로 애정을 갖지 않고 결국 아이를 숨지게 했던 걸까요? 그런데 조사 결과에선 더 끔찍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석 씨의 딸 김 씨는 산부인과에서 분명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똑같이 여자아이였죠. 그럼 그 여자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건가? 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의문이 시작됩니다. 나온 내용대로만 판단해 보자면 분명 석 씨가 딸을 낳았고 그리고 딸인 김 씨도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둘이 바꿔치기가 됐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돼서 석 씨가 낳은 딸을 몰래 자신의 딸이 키우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아이는 과연 어디 갔을까라는 광범위한 수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됩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진 아이의 DNA에선 분명 엄마, 할머니였던 석 씨의 DNA와 일치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 그러면 과연 아빠는 누구일까에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연락을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DNA를 조사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상황이었죠.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사라진 상황. 하지만 DNA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5일 검찰은 사체 은닉 미수,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 씨를 기소하게 되죠. 사체 은닉 미수라는 건 당시 전화를 받고 밑에 내려갔을 때 숨진 아이를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다가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미수 혐의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라는 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혐의였죠. 2021년 4월 22일 그렇게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석 씨는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체 은닉 미수는 인정하겠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도, 아이를 낳은 적도 없다, 임신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13일 검찰은 석 씨에게 매우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며 징역 13년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지요. 2021년 8월 17일 1심 판결,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유죄 입증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석 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항소심 재판부도 똑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죠. 2022년 1월 26일 바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걸 바꿨지요. 아이를 바꿔치겠다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라며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바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죠. 그리고 오늘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만 들어보시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무죄를 낼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을 애초부터 공판까지 참여하며 제가 지켜봤던 부분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간접 증거들을 가지고 과연 입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었죠.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인과관계를 넓게 살펴보게 된다면 유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씩 깊게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뜻이냐면 제가 최초 1차 공판에 참여했을 때 검찰의 공소장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상의 장소, 불상의 시간, 불상의 방법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DNA상으로 봤을 때 분명 병원의 기록 김씨가 딸을 낳았다 확인,
그리고 김씨가 낳은 딸은 사라진 상태로 석씨가 낳은 딸이 그 아이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다는 게 확실하니 바뀐 게 분명하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넓게 보면 유죄가 나오겠지만 좁게 봐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할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넓은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바로 DNA를 믿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무언가를 다시 꼬집기 시작한 것이었죠. 검찰의 공소 요지 자체를 보게 되면 석씨가 자기가 낳은 딸과 그리고 자신의 딸이 낳은 또 딸, 이런 상황을 2018년 3월 30일 오후 5시 32분에서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그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 스스로 이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당시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과 왜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는지, 왜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번 파기환송심도 왜 그걸 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섹션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딸 김씨가 출산한 시기는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검찰은 다른 아이다 라고 확실하게 판단했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쟁점, 바로 아이의 체중 변화, 벗겨져 있던 식별띠에 대한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핵심 증거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었죠. 3월 31일, 4월 1일 사이에 아이의 체중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기록에 따르면 매일 12시, 밤 12시에 병원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3월 31일의 경우 아이의 몸무게가 3.460kg, 하루 뒤였던 4월 1일에는 3.235kg으로 굉장히 많은 체중이 줄어든 상황이라 다른 아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의 이걸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월 1일 오후 5시 12분 병원에서 촬영한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되면 우측 발목의 띠가 벗겨져 옆으로 놓여있는 점, 이건 누군가가 임의로 분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벗겨지기가 어려우니 말이죠. 그런데요, 왜 대법원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심도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됐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체중 변화의 경우 신생아는 출생 후 3, 4일 동안 태변, 수분 이런 것들로 인해 출생 직후보다 몸무게가 약 5에서 10% 정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날 몸무게가 가장 낮아진다라는 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출생 직후부터 몸무게를 확인해본 결과 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 태어났을 때 3.485kg, 그런데 하루 뒤인 3월 31일 3.460, 줄어들었죠. 4월 1일 3.235, 4월 2일 3.210, 4월 3일 3.270, 그리고 4월 4일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늘어납니다. 3.305. 줄어들고 있다가 늘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적합한 모습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단순히 그 하루 차이에 아이의 체중이 줄었다는 걸로 바꿔치기의 근거는 무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띠가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진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병원의 간호사 중 한 명이 아이의 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냥 카트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해 이 경우도 그럴 수 있다라고만 바라본 겁니다. 참 이것도 답답한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그걸 그때 분리해서 넣어놨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아니었죠. 그리고 출생 직후 몸무게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요,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 직후에 변화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아이가 줄어들고 올라가는 편차를 봤을 때 사실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가 매우 급격합니다. 거의 200g이 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와 이게 좀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그 차이, 보편적이지 않아서 바꿔치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1, 2심.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에 더 많은 가능성을 둔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이었죠. 그리고 아이의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4월 2일 날 아이의 혈액형 검사가 있었는데요. 바꿔치기 이후였던 것이죠. 그때 김씨 자녀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 A형이 검출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법원은 이 말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선 혈액형 검사를 해보면 불일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불일치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두 번째 이유, 검찰이 제기한 그 시간의 문제. 두 번째, 바꿔치기를 석씨가 한 게 진짜 맞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3월 31일 오후 5시 32분에서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를 바꿔치기 한 시간이라고 발표했던 검찰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3월 30일 오후 5시 32분이 석씨가 회사에서 퇴근한 시간이었고 4월 1일 오전 8시 17분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꿨을 가능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일의 행적에 대한 조사도 확인이 됐는데요. 31일 저녁 7시 남편 사위와 함께 산부인과에 도착해 병원에서 약 오후 8시경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후 병원을 나와 밤 8시 30분 남편과 함께 집 근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이 되죠. 따라서 범행이 가능한 시간으로 검찰이 본 건 30일 오후 8시 30분 이후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운전을 못하던 석씨가 딸을 데리고 가서 신생아실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뒤 유기하고 귀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과연 병원에 신생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얘기가 1, 2심 때 얘기와 대법원 때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1, 2심 때는 외부인의 출입이 매우 쉬웠고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좀 비교적 어려운 편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는 진술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재판부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내용에 더 집중했습니다. 일부 간호사가 말하기로는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그 이후에는 신생아를 외부로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대한 증거로 당시 해당 병원의 신생아 관찰 기록지를 봤을 때 31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1일 오전 9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수유를 했다는 기록까지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얘기했던 8시 30분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증언이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냥 가서 산모 수척 같은 걸 얘기하고 아니면 좀 전에 데려갔다는 사람인데 잠깐만 보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무죄를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석씨의 출산 시기에 대한 의문을 대법원은 품게 됩니다. 구미한 기업에 다녔던 석씨, 2교대 직업을 하고 있다가 2018년 1월 27일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리고는 2월 26일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이틀 연속 연차를 쓸 수 없는 회사였죠. 따라서 검찰은 이 기간을 출산 준비를 한 것이다 라고 판단. 재입사 이후에 3월 6일 날은 조퇴를 냈고 3월 7일 결근한 것으로 봤을 때 그때 3월 초에 아마도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걸 의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3월 초에 출산을 앞두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사를 나갔다는 사람이 어떻게 출산 임박 시점이었던 2월 26일 재입사를 굳이 하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때? 그리고 출산 준비를 했다는 증거도 간접 증거들이었죠. 셀프 출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바로 4월 9일
그때 탯줄이 떨어지게 됩니다. 통상 출생하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탯줄이 끊어지게 되는데, 만약 검찰 주장대로 석 씨가 출산한 아이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3월 6, 7일 때쯤에, 근데 그게 어떻게 4월 9일날 탯줄이 떨어지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이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집에 와서 떨어진 걸 감췄을 수도 있고요. 그걸 페이크처럼 다르게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였습니다. 석 씨가 재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범행 시점을 3월 31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 사이에 단 이틀만을 제외하고 하루에 10시간씩 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3월 6, 7일날 아이를 낳고 3월 31일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전까지 어떻게, 어디서, 누가 양육했는지라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검찰 측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태어난 시기가 너무나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도 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자신이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를 더 가깝게 두고 싶어서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할 만큼 그런 혈연관계가 정말 강한지도 의문이고, 만약 석 씨가 그 정도까지 아꼈다라면 아이가 6개월 동안 사망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과연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자기의 딸이라 정말 소중했다면 말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죠. 대법원이 판단한 무죄의 결정적인 사실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약취가 맞는가에 대한 문제지요.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약취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라는 말은 폭행, 협박, 불법적 힘의 수단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낳아서 옮긴 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딸이 낳은 아이의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설령 실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권자였던 김 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라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답니다. 즉,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약취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이걸 증명하려면 바꿔치기한 목적도 중요하고 그 의도도 중요하고 바꿔치기한 이유의 생사 여부까지도 확인이 돼야 된다. 이게 정말 폭력적인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약취죄를 묻기도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 석 씨는 무죄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심과 2심 판결문도 확인했고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해봤는데요. 사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완전 정반대의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이다 보니까 무죄에 유리한 글을 썼을 수도 있고요. 유죄이다 보니까 유죄의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즉, 판사들이 느끼기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DNA입니다. DNA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검사가 잘못됐거나 검사에 오염이 생겼거나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사건은 재판이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동안 무려 5번, 그것도 전문적인 전혀 다른 기관에서 5번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99.9998%, 99.99998% 이들은 분명 엄마와 딸의 관계로 확인된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죠. 오염되거나 뭐가 없습니다. 그럼 DNA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석법, 여태까지 해온 그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인 걸까요? 과학적인 발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사람들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점도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와
딸이 같은 것. 하지만 이건 한 세대를 건너갔습니다. 표면적으로 한 세대를 건너갔는데 그게 할머니와 DNA가 일치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 번 DNA는 그 사이에 섞이게 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딸과 결혼한 남편과의 또 DNA,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섞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건너서 그대로 온전하게 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재판부에게 사실 이런 말이 궁금합니다. 재판부는 그럼 이 판결문 내용에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DNA 오류의 가능성. 하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면 DNA 오류가 아니면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DNA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간접 증거로 인정했던 1, 2심. 하지만 이런 간접 증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DNA상 딸인 건 맞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우리는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기기만 하면 되는 거냐? DNA 이제부터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는 거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점이 남습니다. 대법원과 그리고 파기환송심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DNA가 정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무리한 기소였던 걸까요? 사람들은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찰분들, 검찰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라진 아이에 대한 그 증거라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라진 아이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다른 죄로, 다른 죄목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왜 이러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크게 각도가 두 개로 나뉘어서 바라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초반부터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 무죄가 나오면 이쪽, 유죄가 나오면 이쪽.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상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버린 거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뭔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검찰도 그렇고 뭐 증거가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들만 노출이 된 거니까 복원해보고 뭐 해보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접 증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소를 해서 DNA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바꿔치기가 된 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넓게 인과관계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요, DNA를 믿어야 되잖아요. DNA가 확실하다, 이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럼 DNA 상으로 보면 아이는 이상하게 바꿔치기가 된 게 맞아요. 왜냐면 분명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이건 팩트예요. 딸이 3월 말에 아이를 출산했다, 공식적 기록이에요. 의사도 있었고 다 있었으니까 다 체크했으니까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의 DNA가 딸 김씨의 DNA랑 맞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이 아이가 할머니랑 같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역으로 가야지. 아, 그러면 엄마도 딸을 낳았구나. 근데 엄마가 그 시기에 뭘 했지 했더니 뭐 안 나간 날도 있고 뭐 검색해본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바꿔진 건 맞는 거야. 근데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왜 바꿔야 되지? 다른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엄마가 석씨니까. 그러면 석씨가 이걸 왜 바꿨냐? 자기는 모른대. 자기는 임신한 적도 없고 출산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대. 억울하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DNA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면 인과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바꿔치기라고 해야지만 말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동안 오랜 역사에서 뭐 이게 뭐 DNA가 사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역사로 갖고 있고 과학적 분석이 돼 있고 그거 가지고 연구해서 뭐 조상님 뭐 하고 막 옛날에 인류의 기원 찾고 다니는 이런 마당에 이걸 가지고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바꿔치기가 된 거고, 바꿔치기에 대한 대상은 당연히 석씨일 수밖에 없고, 석씨가 그런 목적을 한 게 그 남편 게 아니잖아요. DNA가 사망한 아이 걸 봤더니 석씨 남편의 DNA가 없어.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러면 뭐예요? 외도잖아. 다른 남자와 무언가에서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시간도 사실 너무너무 지나버린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확인되고 나서 오래 걸렸으니까. 그래서 1, 2심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넓게 본 거고요. 제가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 가장 의문처럼,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되면 좀 재판이 꼬일 수가 있다고 본 건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이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 장소가 맞아, 거기가? 석씨가 한 게 맞아?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굳이 왜? 본인 낫다고도 안 하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바꿔치게? 그리고 검찰에 나왔다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시기랑 뭐 탯줄도 안 맞지. 탯줄 시기도 안 맞죠? 탯줄 시기도 안 맞지. 그럼 애를 어디다 키웠냐고. 어딜 키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뭐냐면, 출생 시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좀 뭔가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갖다 박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심 재판부나 2심 재판부는 사실 너무 불쌍이고 불명확한 상황이었었어.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본 거고, 근데 여기는 좁게 본 거예요. 증거 갖고 와. 없지. 이건 애초부터 없는 싸움이었어. 간접 증거들만 있었고, 이제 DNA를 확실하게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잡아서 간 거니까. 근데 DNA라는 그 스모킹 건을, 예를 들면 지금 항소심, 대법원이랑 파기환송심은, 그래, 그 유전자 맞아. 인정. 그런 사실을 가지고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에 근거가 될 수 없다. 지금 이 입장인데, 나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걸로 인해서 이게 된다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석씨 딸은 맞다며. 석씨의 딸이 맞는데 어떻게 바꿔치기가 아니면 뭔 말을 해야 돼 이걸. 바꾼 게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쪽에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 재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법률심이니까 법률 서류만 보고서 한다는 거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 DNA에 대한 증거가 왜 인과관계가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 잘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써버리면 말은 안 했지만 DNA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 재판부가 DNA 오류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돼요. DNA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게 뭐 제3자께 넘어오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께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어. 아예 뭐 아이한테서 뭐 엄마도 아니고 뭐 다 아닌 사람께 나오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문제가 하나 또 있는 게, 이것도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닌데요. 아까 확정 판결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심, 2심하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잖아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러니까 이런 법률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증명해 라고 하고 내보낸 거야. 재판이 다시 열렸죠. 그거 하는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했어요. 근데 파기환송심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런 게 보완이 안 됐다. 이런 게 보완이 안 됐다. 이런 게 보완이 안 됐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얘기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죄를 때렸잖아. 근데 지금 검찰이 상고하는 거를 또 지금 고민 중이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상고한다라는 건지 대법원으로 다시 가는 거죠. 다시 또 한번 재판 또 받는 거야.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기각날 확률 되게 높아요. 증거 없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 이런 거 증명해서 갖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면 기각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재판 쟁점에 못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죄로 끝나죠. 딸 김씨는 징역 20년 나왔어요. 20년 선고를 받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난 너무너무 궁금해. 그런 사례도 없고, 딸이 유전학적 정보가, 그러니까 손녀가 할머니랑 유전학적 정보가 똑같아. 야, 이제 친모관계야. 모녀관계. 한 세대를 건넜는데, 딸이 있는데, 딸도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건데, 그럼 DNA가 몇 번 섞였는데, 근데 남자 쪽은 그 누구도 안 섞였어. 그러니까 이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식이면 할아버지 거, 남편 거, 이런 게 좀 섞여 있거나 이러면 뭐가 좀 뭐 그런가 뭐 이러고 의심이라도 해볼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삼자잖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합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딸도 모르는 것 같고, 딸도 몰랐던 거.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었죠, 사위. 그분은 아예 몰랐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사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새로운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닌 이상, 혹은 석 씨가 진짜로 입을 여는 게 아닌 이상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정말 그 상대방 변호사분한테도 묻고 싶은 게 있어. 정말 DNA가 오류가 있다고 믿냐고. 이 사건 DNA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냐고 난 묻고 싶어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다른 거의 경우 수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모든 법칙을 다 깨는 거야. 진짜 잘못하면. 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